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존산지의 투자가치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이고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의 용도지역이죠. 그런데 국토계획법의 농림지역은 보존산지와 농업진흥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은 보존산지의 투자가치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농지와 임야 중에서 어느 것이 투자가치가 더 높고 또 어느 토지가 인허가 리스크가 낮은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지와 임야 중에 어떤 것이 투자 가치가 높고 인허가가 잘 되느냐? 원칙은 당연히 농지가 인허가가 쉽죠. 그러나 투자 가치만 놓고 본다면 준보존 산지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산지도 경사도나 토질이나 인목 등에 따라서 인허가 기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지를 보지 않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인허가 위험이 보존 산지는 크기 때문에 초보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도 보존산지가 평당가가 워낙 싸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수들은 보존산지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존산지를 갖고 계시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존산지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개발이 안 되지만 국토의 32% 정도인 임업용 산지에는 임업진흥보다 더 공익적이고 국익에 보탬이 되는 시설로는 개발이 되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표는 산지 전용 허용 시설 및 면적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준보존 산지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만 맞으면 개발이 된다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산지관리법 적용을 원칙적으로 안 받으니까요. 그런데 보존산지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산지관리법 적용만 또 받는 거거든요. 물론 준보존산지도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받지만 다 통과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보존산지는 공익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누어지는데, 자, 임업진흥보다 더 공익에 보탬이 되는 시설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산지관리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자체장과 산림청장이 협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건축법에 정한 건축물에 진입로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보존산지에는 일반 주택은 허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농업인 주택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의 진입로로는 50m까지 너비 3m로 경사면을 제외하고 유효 너비 3m에서 50m까지는 농업인 주택 진입로로 허용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입로가 없이 농업인 주택만 허용해주면 보존산지에는 진입로가 안 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임도로 허가가 안 되고 정식 건축법 도로로 수준으로 만들어서 농업인 주택이 허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농어촌 휴양시설이나 수목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정 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설치는 사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도법의 사도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다른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사도 설치가 가능하면 굉장히 또 그것도 큰 혜택이죠. 그 다음에 공장도 유기질 비료 제소 시설, 농기계 수리 시설, 창고 집화장 가공 시설 이런 것들은 임업용 산지에는 됩니다. 창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업진흥법에 한 임업인한테 혜택이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업진흥에 관련된 생산 집합시설, 버섯 재배, 임산물 가공 뭐 이런 것들, 한마디로 임업인이 임야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웬만한 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임업용 산지는 보존 산지니까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임업소득을 진흥하기 위한, 그리고 농업소득을 진흥하기 위한 것에는 웬만한 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동식물 관련 시설은 거기 보시면 양어장, 양식장, 축산시설, 가축, 방목, 목조종사, 농림원실, 수해사육, 곤충, 관상수 재배, 이런 것들은 농립어업인인 경우, 농립어업인, 그리고 생산자 단체에는 허용이 되는데, 요즘 뭐 곤충 사육이라 이런 것들 산속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고 평당가가 싼 그 보존 산지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실수요지 않은 농업이나 임업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는 농지보다 산지 개발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준보전 산지로 이용하고 나머지를 농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전액 감면합니다. 공시지가의 30%잖아요, 농지전용 부담금이. 근데 이것은 이제 아무 사업에나 되는 건 아니고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저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규칙에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50% 이상을 준보전 산지로 쓰고 나머지 50% 미만을 농지로 하면 농지보존 부담금도 감면해 주겠다, 100%. 다음에 이제 보존 산지 지정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산지는 준보전 산지와 보존 산지로 나눠지고, 보존 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용 산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준보전 산지에는 산지관리법에 행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용 건축물 종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국토계획법에 정한 용도대로 따라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존 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용 산지 내에 있는 산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는 산지관리법만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존 산지의 지정은 산림청장이 국토 효율적 이용 명분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필요시에 보존 산지를 준보존 산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산지관리법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 등 다른 지목으로 변경돼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임야가 있다면 그건 추후 준보존 산지가 되고, 준보존 산지가 되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존 산지가 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농림지역에서 탈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시 유의사항은 여러 가지로 많지만 몇 가지만 설명하면,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도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존산지에 해당되면 국토계획법 행위제한 적용 안 하고 산지관리법 적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국토계획법 폐지됩니다. 그리고 보존산지를 전용으로 하다 보면 실제 전용률은 60%가 안 됩니다. 경사가 급한 곳에 참나무가 잘 자라고 있으면 그 밑에는 안반일 가능성이 80%입니다. 경사가 급한 그런 토지에 참나무가 잘 자라고 있더라 그러면 밑에 안반이 있다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은 토질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임야는 경사도가 높은 곳은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싸고 뭐 넓다고 해서 경사도가 있는 임야를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경계는 녹색이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경계는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경계가 다르죠.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는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얼핏 보면 농림지역 경계와 산지관리법 경계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관하는 중앙행정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경계가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국토계획법 42조 2항에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국토계획법의 관리지역 임야라도 산지관리법의 보존산지로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연계 확인서를 뗐더니 관리지역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관리지역은 뭐 일반 건축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 밑에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칸에 보존산지라고 표시됐으면 이것은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행위제한이.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이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토계획법 42조 2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준보존산지가 나오는데 준보존산지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이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토목측량설계사무실과 잘 상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지보존부담금 부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2019년 대체산림조성비를 그 표를 보시면 산지 전용 또는 일시 사용허가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금액 플러스 해당 산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1, 1%가 됐는데 2019년도에는 준보존 산지는 제곱미터당 4,8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존 산지는 제곱미터당 6,240원.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은 9,600원. 그래서 기존에는 산지 보존 부담금 부과 방식이 산지의 종류별로 따지지 않고 단일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단일 금액에 그 산지의 개별 공시지가 1%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임업용 산지의 전용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약 9,020평 정도라면 그 면적에 제곱미터당 6,240원을 곱하면 1억 8,220만 원인데 그 토지의 공시지가가 또 제곱미터당 2,000원이라면 6천만 원이 추가돼서 2억 4,720만 원이 됩니다. 산지 전용 부담금이 달라졌다. 추가로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섯 번째는 보존산지 투자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미공시 권리인 분묘기지권이나 특수지역권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은 금방 우리가 눈에 보여서 알 수 있지만 분묘기지권은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매도자도 알고도 고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야를 매매할 때는 매매계약서 잘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분묘 개수와 위치 그리고 처리 기한, 처리 주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약정이 불이행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은 다음 강의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곳에서 간단히 설명한다면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과 이하를 구분하셔야 되고 660제곱미터 이상 즉 200평 이상이 되는 보존산지 기준은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 인목 축척의 150% 이하여야 되고 50년 이상 활력스름이 50% 이하가 기본입니다. 이런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4, 6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토목측량설계사무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존산지의 투자가치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